네, 방금 소개받은 신규탁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으로 말하면 화엄을 전공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청량 스님께서 쓰신 화엄경 그 중에서도 앞에 현담 부분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읽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왕복무제 동정일원이라 하면서 시작되는 소 유명한 왕복서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무수한 결과를 맺게 되기도 하고 거꾸로 무수한 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이 무수한 결과를 맺기도 하고 그 여러 결과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인을 만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인과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중층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화엄의 이제 법계 연기 사상인데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시작하면서 왜 첫 마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인환 스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환 스님을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선학원을 오게 됐어요. 이제 선학원은 왜 오게 됐냐면, 법진 스님께서 이사장을 하시면서 그 학회 때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요. 또 여기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구원 때 세미나 할 때도 또 이렇게 발표자로, 때로는 또 이렇게 토론자로 또 이렇게 이름을 끼워 주셔서 또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이제 누가 초청한다고만 오는 게 아니니까 사람은. 네. 오게 되었는데, 우리 법진 스님의 법자 진짜요 스님 말씀은 제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들었었어요. 그걸 누구께 들었느냐 하면은 성파 도형 스님, 네, 성파 도형 스님이라고 법진 스님 전에 이사장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그 이사장님을 하셨던 스님이십니다. 제가 20살 한 중반 때부터 그 스님 절을 다녔어요. 지금 저기 청호 대진 스님이 그 절에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우리 그 돌아가신 성파 도형 스님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그 성파 도형 스님께서 그 법진 스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마침 법진 스님께서 여기 연구원 원장이 되셔서 여러 학회 세미나를 하면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저는 뭐 그냥 무조건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인환 스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환 스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환 스님은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은 뵙기는 이 선학원에서 세미나 중이었어요. 저도 동경대학에서 같이 이제 불교 철학을 화엄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른이 계신다는 얘기는 일찍이 들었고, 제가 유학 갔을 때 인환 스님 쓰신 논문도 있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환 스님을 이제 뵙게 된 지가 한참 세월이 이제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인환 스님께서 요새 젊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얼굴도 잘 모르겠고 세월이 한참 지났다 보니까. 그래서 한일 불교 유학생들을 좀 모아서 1년에 한 번 서로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일 불교 유학생 교류회를 그 어른께서 만드시고 초대 회장을 하시면서 절 보고 감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돈을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을 일단 이제 기금으로 내시면서 이거로다가 전국에 있는 유학학원 사람들
주소문을 내서 주소록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서로 소통하고, 예, 요즘 무엇을 연구하는지를 이제 좀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신데 저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보니까 아주 각별하게 저를 이렇게 애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도 더욱 그렇겠지만 자기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닌지는 이게 금방 이렇게 아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고 제가 여쭈었어요. 스님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느냐 그러셨더니만 이제 사연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인연된 것이 성파 도형 스님과 인연이 되었었는데, 성파 도형 스님의 사부님이 문호 스님이세요. 네. 저는 그 문호 스님의 제자이신 워른 스님 밑에서 글을 배우게 되어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불교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환 스님의 불교학에 출가하셨을 때 강사 스님이 운호 스님이십니다. 운호 스님한테 배운 분이 워른 스님이고, 제가 워른 스님과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카 대하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의 인연이 여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 결과를 보더라도 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그 사이에 관련이 되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표본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정신이 번쩍이 드네요. 인환 스님께서 왜 이 선학원에 이토록 관심이 있으셨는가를 보니까 결국은 표훈사에 살았던 당신의 사부님 원호 스님과 표훈사에서 강사를 하셨던 이 선학원의 그 핵심되는 인물이셨던 우리 만호 스님과 만해 한용원 스님과 또 그렇게 인연이 되는 겁니다. 경국사에서 생을 마치시거든요. 이 경국사가 또 어떤 인연인지도 오늘 또 저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인연이 중심적으로 모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이렇게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이 책에도 썼다시피 50인 초기에 썼다시피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한 달 전쯤에 일산 병원에를 갔었어요. 간호하는 분이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하면서 좀 나가서 쉬었다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돈을 꺼내시던지 가서 이렇게 커피도 사잡수고, 우리 스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이제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미안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많이 살았는데 이게 병원에 입원할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가도 되는데, 네, 갑자기 기운이 없어서 응급실에 이렇게 서울대 병원을 갔더니만 서울대 병원에는 유명한 안마무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스님 이거 투척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요새 저기 뭐지 의술이 좋고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더랍니다. 안 한다고 하는데도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아니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픈 사람이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스님 제발 이러셔야 된다라는 참 인환 스님 다우신 인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런 어른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예전에 항상 기쁘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각이 나서 스님께서 항상 환하게 웃을 때면은 불교사전 만들 때 운호 스님 내시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개는 알고 있지만 또 여쭤봤어요. 이랬더니 병실에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고쳐 앉으시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전 만드는데 법장 스님께서는 이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팝송을 법정 스님이 켜놓고 듣다 보니까 따라서 젊었을 때 팝송도 들었다라는 이야기이시며,
그 당시나 예나 제나 이 기쁜 사람 만났을 때는 짜장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운호 스님께서 이렇게 사전 만들면서 그 젊은 학인들 힘들다고 운호 스님께서는 원체 과묵하신 어른이시거든요. 이게 값세 그런데요. 값세. 이 우리 스님 표현이 그래요. 값세. 그럼 이제 내려가면 먹는 짜장면집이 있대요. 그때 그 짜장면 맛이 그렇게 좋더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훤하게 웃는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곁들여서 하시는 얘기가 참 인정스럽게도 제가 스승으로 삼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이 봉선사의 오른 스님이시다 보니까 오른 스님은 그 당시에 이름이 해룡으로 불렀었어요. 해룡 스님이 총명하시고 공부를 잘하시고 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부모 칭찬해주고 자기 사부님 칭찬해주는 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병실에 앉아서도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이 당신인데 오히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던 모습이 그러면서 제 느낌에는 우리 스님께서 당신의 삶을 80평생을 돌아보는 모습이 마치 금강경에 나오는 영웅한 포영 여로역 여점 같은 80평생에 살아온 모습이 꿈결 같고 헛개비 같으며 또 물거품 같고 그림자처럼 이렇게 지나간 듯이 남의 인생을 이렇게 본인의 인생이면서도 돌아보는 듯한 그런 그 초연한 모습이 저로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력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주기 추념을 위해서 이렇게 법진 스님께서 발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사람에게는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은 어떤 팔자를 타고 나셨기에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는 틈 속에서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 멀리까지 내려와 사시면서 그러면서 당신께서 그리워하시던 사부님 사시던 표운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못하시고 그런 스님이 잘못하셔서 남북이 갈라진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 남북이 갈라진 아픔을 당신이 겪어야 했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이 조계종과 이 선학원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한 집안 한 뿌리임에도 막론하고 이 어른은 불편하게 만약에 그렇지만 않으셨더라면 우리 정법사에서 일생을 맞이하시면서 조계종이건 선학원이건 관계없이 모든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애쓰는 기부인데 이 어른을 어리둥절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 도대체 팔자가 뭔지 이렇게 당신의 탓도 아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리 갈라놓고 저리 갈라놔서 이쪽으로 볼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볼 수도 없고 이쪽도 내 조상이요 이쪽도 나의 줄기라는 걸 생각하게끔 이 어른을 힘들게 만든 것이 우리들의 힘들이 아닌가 생각하니 참으로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이 스님, 우리 스님에 대해서 선불교 연구에 관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글자나 따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 의미나 따지는 사람이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수행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하던 대로 자료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님께서 남기신 선관계 서적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늘 첫 발표를 해주신 우리 최동순 교수이십니다. 최동순 교수께서는 어떠한 연구 방법론에 착안을 하셨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분이 그 현재 그것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 사건적으로 유명한 분의 삶을 그 당시에 노년기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당신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일을 살아있는 분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녹음하고 녹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네, 그것도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나라 정부의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국가의 사업으로서 최동준 선생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구술사 정리라. 그래서 불교 분야를 맡으셔서 구술사 정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오시더니만은 절 보고 원훈스님 구술사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하는 대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 보고 그 대답을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어른들 구술사 정리하려고 저렇게 그 카메라를 들여대면은 자꾸만 이렇게 시선을 못 맞추세요. 시선을 저 카메라를 바로 보면서 해야지 이게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저 삼각대 밑에 들어 앉아서 우리 스님께 여쭈었던 거죠. 스님은 어떻게 하다가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나셨는데 저 밑에 남쪽에 가고선 어른 스님과 인연이 됐습니까? 이런 건 여쭈시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시고. 네. 그게 구술사 정리로죠. 그런데 인원스님 구술사를 우리 최동순 교수가 하신 거예요. 만약에 최동순 교수의 이런 구술사 정리가 없었더라면 인원스님의 일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최동순 교수님의 이 구술사 정리라는 그 연구 방법론이야말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술사 정리되어진 것을 읽어보니까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구술하고 있는 주인공이신 인원스님께서 당신 인생에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겠더라. 물론 논문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지만은 논문은 그렇게 구술사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입체적이고 이렇게 사실적이고 그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인완스님은 물론 그렇게 썼지만 읽는 이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챙겨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구술사는 아주 그게 입체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저 어른이 주목하는 게 무엇이고 이 문맥에서 저 어른이 관심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술사로 되어진 자료를 먼저 읽고 그 스님께서 우리 인완 스님께서 쓰신 문장을 제가 읽게 되었던 것이죠. 네. 스님께서 쓰신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징도가예요. 이 징도가라는 책은 이것이 영가 현각 스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영가 현각 스님께서 쓰신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연구하는 학자들은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행의 서적이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귀중한 책입니다. 특히 보리달마의 남종선, 육조 해능의 선을 주장하는 이 선종에서는 또 이 선종을 이어받은 조선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의 이 선종에서는 한국불교의 선종에서는 이 영가 현각 스님의 징도가야말로 매우 중요한 책으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인완 스님께서 일일이 주석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또 당신의 뜻에서 볼 때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이 징도가입니다. 근데 이 징도가를 읽어보면은 그냥 만약에 구술사 없이 징도가만 읽어봤더라면은 우리 스님께서 인완 스님께서 어느 점을 강조하시고 인완 스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술사를 읽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안목을 가셨는가를 보면은 징도가의 내용이 더욱 잘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57쪽이 그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 이 징도가에 보면 상독, 상행, 독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상독, 가면서 상독행, 상독보네, 그죠? 상독행, 상독보. 달자, 동유, 열반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죠? 고조, 신청, 풍자곡, 모최, 골강, 인불곡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경 번역의 최고라고 하는 이 원훈 스님께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놓으셨냐면 아주 가장 간명하게 잘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네. 뜻이 뭐냐면 항상 홀로 다니시고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행자를 항상 홀로 다녀요. 홀로 걸어요. 네. 누구랑 떼지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니면서도 그런데 그 길, 다니는 길이 그분만 혼자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다니는 그 길이야말로 다 열반의 길, 깨달음의 길로 다 그렇게 다니신다. 네. 저마다 수행자들이, 천하에 있는 수행자들이 다 홀로 다니시고 홀로 수행하지만은 그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의 길과 그분들의 삶은 다 어디냐? 거의 열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 한문의 원문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우리나라 말로다가 원훈 스님께서 잘 적절하게 번역을 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7자로 되어 있는데 이 7자가 4자, 3자로 끊어집니다. 앞에 4자의 의미가 있고 뒤에 3자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잘 가려서 이 소위 말해서 중국어를 아는 분들이, 한문을 아는 분들이 번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훈 스님께서는 옛 것을 조절하고 정신을 밝혀서 풍모가 고상해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옛 고자는 뭐냐 하면 요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본래적으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본래적으로서부터 부모미 생전 본래 면목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있는 본래의 그것, 예. 한 자리 깔고 하는 그것 말고 본래 있었던 아주 본마음, 요거를 잘 다스리면서 정신을 밝히니까 그 수행자의 풍모가 엄청 고상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겉모습을 보니까 평색은 삐쩍 마르고, 예. 어떻게 말랐는지 뼈다구까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말랐지만,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사람이 별 볼 일 없어서 누구도 그 사람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예. 이게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품격은 이런 것이다. 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증도가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선사 출신이신 우리 그 성철 스님은 번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거기 5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번역에는 틀림이 없어요. 번역에는 틀림이 없는데 얼마나 더 맛깔스럽게 한국말로 번역하느냐에 있어서는 역시 원훈 스님이 단연 으뜸입니다. 그 다음에 인환 스님께서도 번역을 하시고 인환 스님께서도 역시 운어의 가풍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요 증도가는 시입니다. 시. 운이 있습니다. 그 운을 맞춰서 번역하시느라고 우리 인환 스님께서는 글자를 7세자 4자, 3자 4자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다. 띄어쓰기를 차라리 무시하더라도 글자 수를 맞추려는 이분의 그런 학문적인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철 스님의 경우는 역시 선사이다 보니까 아주 특징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원훈 스님이 번역하신 것은 한글대장경에 번역을 해놓으신 것이어서 한글대장경은 각주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번역하시고 우리 인환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은 다 각주가 있고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인환 스님의 품격과 성철 스님의 품격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그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홀로 다니고 홀로 걸어 열반의 길에서 논이면 참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곡조가 예스럽고 신기는 맑고 풍채가 스스로 드높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은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고불 고조들이 맨손에 단도를 쥐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대기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운치가 좋고 풍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빈손에 청령도 하나 들고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써서 죽이는 것만 마음대로 하느냐 하면 살리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모양이 조체하다라는 것에 대한 해설을 하시네요. 모양이 조체하다는 것은
일체 망상의 모양이 다 끊어졌음을 말하고 또 뼈가 단단하다. 저는 이게 뼈가 말라갖고 뼈가 튀어나왔다 이건데 이 뼈가 단단하다고 성철스님 번역을 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하시기를 뼈가 단단하다는 것은 건강만야가 현존하여 신여의 뼈가 단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야위고 뼈만 낭상해서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면 비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가 스님의 참뜻과는 정반대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성철 권사의 해설에는 번역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분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선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선생들의 가풍의 그 가장 강렬함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다가는 깨침을 직시하는 어떤 그 비장함 이런 모습이 이제 성철 스님의 가풍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한 스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고라고 그랬죠. 고라는 것은 원래대로 있는 것,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꾸밈이 없는 것, 아주 천연덕스러운 이런 거거든요. 조고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연륜이 쌓이고 쌓여서 통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의 인품은 스스로 그러한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높은 기품이 드러나며 그 정신적 경계는 일체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 있어 참으로 맑고 깨끗하다. 사람들이 몰라보고 관심 두지 않더라도 기품과 풍채에는 철로 진정한 고상함이 묻어나와 풍겨지는 것이라고 영가 스님 자신은 물론 수도에 통달한 사람들의 형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세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출세가는 세계에서도 특히 근래에 있어서는 저마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드러내어 세상의 주목을 끌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드러내고 내세운 것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것을 보는 눈들이 어두워져 있으니 통달한 고상한 존재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한 스님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아주 부드러우시면서 우리 법진 스님께서 첫 말씀 인사하실 때 아주 우리 스님의 모습을 딱 들어맞게 그냥 아장아장 걸어오신다. 네.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분의 선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큰 깨달음이나 뭐 용맹정진이라 이런 얘기 한마디 없으시면서 티없는 수행을 하시고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생각하시고 최선으로 노력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저는 그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3쪽에 있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3쪽에 스님께서는 최고의 말씀대로 수도의 요점은 뭐냐? 이거 우리 스님의 말씀이게 따옴표는 수도의 요점은 자기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고도 하나의 큰 가르침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배의 인연을 다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님의 가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구술 자료를 녹음하시면서 우리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때 스님이 연세가 80하고도 2년이 지난 82세일 때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이거 우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늙은 나이에도 눈물이 좀 날 때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참으로 출가사문이라고 그래서 세속을 뚝 떨쳐버리고 부모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그 꿈쩍도 안 하는 이런 선사가 아니시고 80이 지난 이 나이에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니고 조금 난다는 거예요. 예. 이 조금 난다라는 표현이 긴 여운으로서 오랫동안 저에게는 이게 우리 스님의 기품이고, 우리가 이런 선사상을 이어받을 때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 부처님 뵙는 듯한 그런 자애로운 이 선불교의 풍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